자, 여러분 48페이지 피겠습니다. 48페이지. 자, 오늘은 사회복지 조사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론 할 텐데 진도가 오늘 끝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있어서. 자, 전체적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조사론은 약 2문제 정도 나오고요. 2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계학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또 수학적인 판단도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해만 잘하면 문제는 예상외로 쉽게 나옵니다. 문제는 예상외로 쉽게 나오니까 보통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틀리진 않아요. 이건 한 번 이해하고 한 번 정리하면 그렇게 막 헷갈리거나 막 이렇게 막 애매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과학을 하고 있는 거야. 과학.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이죠. 그렇죠? 그래도 과학은 과학이야. 과학은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떠한 효과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는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감으로 이게 지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사업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하는 게 사회복지 조사론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과학의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학이나, 뭐 화학이나, 아니면 뭐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일단 가볍게 책 한번 볼까요? 48페이지에서는 여러분 크게 볼 건 없습니다. 크게 볼 건 없고요. 제가 볼 건 없다는 얘기는 아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복습할 때. 그 다음에 49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의 과학적 방법의 논리체계 있죠. 거기 별표 치겠습니다. 자, 거기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 오랜 논리학의 이론이에요. 논리학의 이론인데 자, 봅시다. 자,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귀납적 방법에서 관찰 동그라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연역적은 이론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론에서 나중에 관찰로 가는 건데, 자, 이거는 이론에서 나중에, 아니, 관찰에서 나중에 이론을 끝나거든. 그러니까 출발점이, 자, 귀납법은 관찰에서, 연역법은 이론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사람은 죽는다.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었네? 이런 게 연역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론을 세우고 나서 하나하나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화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연역법적 사고예요. 그래서 연역법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요, 여러분. 가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설. 자, 내가 이론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연역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나 안 맞나를 따지는 방식이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이런 논리 구조를. 그 다음 귀납법이라는 것은 A도 죽었네. 내일 보니까 B도 죽었어. 한 몇 년 후에 C도 죽었어. 아, 사람은 죽는 거 보구나. 이게 귀납법적 사고예요. 차이점 알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여러분 거의 연역법적 방법 그 표에다가 귀납주의 옆에다가 질적이라고 써주시고 연역주의 옆에다가 양적이라고 써주세요. 시험에서는 근데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양적 연구 방법의 논리 체계를 우리가 연역법적 체계라고 합니다. 그럼 양적 연구 방법은 반드시 가설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의 논리 체계를 우리가 귀납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연역법, 귀납법 뭐 공부를 안만 해봐야 논리학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관계성은 없다. 근데 다만 양적 연구에서 연역법 사용하고
질적 연구에서는 귀납법 사용한다. 그러면 귀납법이 뭐고 연역법이 뭔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시 연역법은 이론부터 출발하고 귀납법은 관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연역법에는 뭐가 있다? 가설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연역법은 이론에서 출발해서 가설이 있고 이거는 주로 어디서 쓰인다? 양적에서 쓰인다. 이건 주로 질적에서 쓰인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선지 정도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당구장 표시 두 번째 줄. 자, 어느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역, 귀납, 연역 등의 순서로 과정이 순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한 연구가 연역법만 쭉 사용하고 어느 한 연구가 귀납법만 쭉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의 논리체계라는 것은 때로는 연역법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납법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역법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순환 구조로 갖는다. 이것도 같이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학적 이론 이런 거 안 나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0페이지. 자, 모델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큰 2번 사회복지조사의 이해. 자, 사회복지조사의 개념, 목적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3번 사회복지조사의 성격에만 별표 치겠습니다. 성격. 자, 여러분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이에요? 기초학문이에요? 응용학문이 기초학문을 전제로 응용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학문을 다른 말로 순수학문이라고 얘기해요. 순수학문. 또 응용학문을 다른 말로 실용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복지학은 기초 순수학문적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응용학문인데 응용학문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죠.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학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갖추기 위한 이론적인 어떤 해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 사회복지학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의 성격 첫 번째 제목에만 밑줄 긋겠습니다. 사회 계량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무엇이 사회 모순이고 무엇이 사회 병리인지 또 그것을 해명하고 계량은 다른 말로 바꾼다 라는 뜻이야. 바꾼다. 사회를 바꾸는데 사회를 좀 더 좋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 필요한 조사가 사회복지조사다. 필요성 이해의 성격. 자, 사회복지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의 기초, 사회복지 방법의 기초에서는 첫 번째 줄 후단에 밑줄 그으세요. 개별 사회사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사업의 효과 측정. 그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측정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후단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사회사업의 과학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같이 본 3번 사회복지조사의 성격 이런 것들은 시험에 개별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선지 하나 정도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본 거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와서 사회복지조사의 연구 방법론 있죠. 5번. 자, 거기에 실증주의 연구 방법과 해석주의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두 번째 양적. 그 다음에 해석주의 연구 방법은 페이지 넘겨서 첫 번째 줄 질적. 다시 앞으로 와서 또 실증주의 연구 방법은 4번에 일반 법칙화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해석주의 연구 방법은 3번에 감정이입적 이해를 얻고자 한다. 여러분, 감정이입적 이해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좀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제가 연역법, 귀납법
그 다음에 지금 실증주의, 해석주의 얘기했지만 이것을 통틀어서 구분하는 것은 양이냐 질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빈곤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하는데 자, 빈곤 가구 수는 몇 명이나 있지? 그 다음에 빈곤 가구의 소득의 분배 정도는 어느 정도지?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양적이에요. 그렇죠? 양적이고 실증적입니다. 실증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자, 빈곤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왜 빈곤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감정도 이입해야 되고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제가 통합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 질적 구분이 가능한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조사의 유형 있죠? 거기에 별표 3개.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구분을,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조사 목적. 자, 여러분, 다른 말로 조사 수준에 따른 분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 자,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탐색적 조사,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그 다음에 설명적 조사. 자, 이게 뭐냐면 탐색적 조사하고 이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조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전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건 본조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술적 조사든 설명적 조사든 사전조사로서 탐색적 조사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거는요.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쓰면, 여기서 기술은 여러분 테크닉이 아니죠. 테크닉이 아니에요. 디스크립티브, 이거죠. 기술적. 디스크립티브. 그러니까 쓰는 걸, 서술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뭐 당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그때의 기술이에요, 이거는. 테크닉이 아니라. 자, 기술적 조사. 기술적 조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를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자, 얼마나, 또 무엇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기술적 조사에서는 여러분, 주로 어떤 조사가 있냐면, 제목에 현황 조사, 실태 조사. 자,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으로 두는 것을, 그리고 규모가 얼마나 고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으로 두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왜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왜 그렇지? 어떤 사람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설명적 조사다. 그래서 보통 영향조사. 뭐 클라이언트들의 숫자가 뭐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끼치는 영향, 뭐 이런 연구들 있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끼치는 영향, 이런 영향조사. 그 다음에 프로그램 효과성 조사.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명적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적 조사. 그래서 설명적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인과관계라는 말이에요. 인과관계. 원인 결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 설명적 조사. 그런 밝힘이 없이 어떤 빈도라든가 규모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을 기술적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분이 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주로 이루어지는 게 탐색적 조사인데, 탐색적 조사는 우리 밑줄 한번 볼게요. 자, 예비조사. 조사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 예.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많이 들어드릴 텐데 오늘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대학원에 나왔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논문 제목이,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 이런 거 연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 논문의 제목이 사회적 기업 인증제는 정당한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논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도 주로 그런 쪽으로 전공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로 얘기하면 저는 주로 정책적 전공을 많이 했어요. 정책적 전공을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시킨 게, 일단 그러면 네가 뭘 조사할지에 대해서 기존의 문헌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문헌을 봤죠. 문헌을 봤는데 이 연구 주제라든가 연구의 방향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또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면 누구누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누구누구를 만나봐라.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적 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흐름이었다. 뭐 흐름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러 다녔었어요. 그리고 그 해당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다른 학교 교수님들도 만나보고, 연구자들도 만나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저는 이제 인증제 자체가 고용노동부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나 내용을 저는 좀 이렇게 제한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제가 아닌 등록제 형태로 이렇게, 인증제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인증 딱 조건 하에 딱 부합했을 때 인증해 줄게. 그러면 너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게 인증제거든요. 등록제는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그냥 등록해 놓고 하면 되는 거야. 아무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진입장벽을 낮춰야지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가치를 둔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서 그렇게 인증제로 하여금, 그러니까 인증제를 통해서 좀 더 사회적 기업을 그래서 인증제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례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자신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좀 제한을 받는 사회적 기업도 하나 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걸 했었어요. 제가 지금 했던 게 우리 52페이지 책에 나오는 예비조사, 문헌조사, 경험자조사, 특례조사 이런 게 다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비조사를 일단 해야 돼. 사회적 기업이 뭔지 예비조사를 하고, 제가 거기 수정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논문 제목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바뀌었어. 뭐 사회적 기업, 뭐 등록제와 인증제의 차이 연구, 사례 연구, 뭐 그렇게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정당성 연구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그 다음에 문헌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한두 개의 특정한 사례를, 특정한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본 조사의 방향을 잡기 위한 거였어요. 그 자체가 그걸 해가지고 제가 어떤 뭐 논문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논문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런 조사 활동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걸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탐색이 있는 거예요, 탐색.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탐색적 조사는 주로 본조사에서 사용되기보다는 본조사로 가기 위한, 연구의 방향을 잡기 위한, 연구의 주제를 잡기 위한, 연구의 설계를 위한, 가설은 어떤 걸로 할지, 연구 방법은
양적, 질적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 설문지를 사용할지, 아니면 면접법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뭐다? 탐색적 조사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조사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 수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탐기설입니다. 조사 수준이 제일 높은 것은 설명적 조사가 조사 수준이 제일 높은 거예요. 제일 낮은 것은 탐색적 조사예요. 탐색적 조사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 편의대로 해도 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인터뷰해도 되는 거고. 왜? 이건 뭐 일반화하거나 뭐 어떤 정확도를 요구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밝혀요. 기술적 조사도 설명적 조사보다는 좀 쉬워요. 실태 조사는 그냥 발로 뛰면 되는 거야. 전국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가 있고 종사자가 몇 명이고 다루고 있는 품목은 뭐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고 뭐 이런 거 그냥 발로 뛰면 하면 돼요. 발로 뛰기 싫으면 전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수준에 따라 얘기하면 탐기설 수준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탐색적 조사, 설명적 조사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적 차원에 의한 분류.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중요하죠. 이것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우자. 자, 시간의 흐름.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 그러면 횡은 이런 거고 종은 이런 거라는 걸 알죠? 횡은 일정 시점을 잘라가지고 쭉 자르는, 가로로 자르는 거고 종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자,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횡단적 조사는 자, 어느 한 시점을 찍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그 다음에 종단적 조사는 일정 기간에 걸쳐 일정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다른 말로 여러분, 횡단적 조사를 우리가 정태적 조사다라고 얘기해요. 정태적 조사다. 그 다음 종단적 조사를 동태적 조사다. 자, 그러면 조사 대상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횡단적 조사일까요? 종단적 조사일까요? 종단적 조사고 횡단적 조사는 변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횡단과 종단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횡단적 조사는 어느 한 시점에서 몇 번 하는 걸까? 조사를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횡단적 조사는. 근데 종단적 조사 같은 경우는 적어도 2회 이상 이루어지는 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횡단적 조사가 중요할까요? 종단적 조사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이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종단적 조사의 종류가 또 세 가지가 있어. 종단적 조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경향연구. 그 다음에 동년배 또는 동류연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패널 연구 또는 패널 조사. 자, 경향연구라는 것은
영어로 쓰는 게 우리가 좀 더 편할 거야. 이건 트렌드 연구야. 트렌드 연구. 트렌드 연구. 그 다음에 동년배 연구는 코호트 연구라고 해요. 코호트 연구. 그래서 동년배 연구를 우리 시험에서도 그냥 코호트 연구, 이렇게 코호트 조사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코호트. 그 다음에 패널은 말 그대로 패널이고. 패널이 이렇게 되죠. 자, 패널 연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향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구 대상의 추이를 보는 거예요. 추이 조사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추이. 따라가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동년배 연구는 범위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대상은 바뀔 수 있는 게 동년배 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널 연구의 핵심은, 이 패널은 한번 정해지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아. 이거는 동일 집단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동일 집단. 자, 우리 종단적 연구 한번 볼게요.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자, 처음에 순서대로 합시다. 경향, 코호트, 패널,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대상자의 연령을 한번 볼게요. 대상자 연령. 그 다음에 대상자 변화. 자, 그래서 대상자의 연령을 2010년도, 2020년도, 2030년도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향 연구는 2010년대에 20세를 연구해. 그러니까 트렌드. 20대 사람들이 현재 뭐라고 그럴까? 뭘로 할까? 노동 문제?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년층의 일자리 인식 조사를 우리가 하는데, 자, 2010년대에도 20세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2020년도에는 몇 세를 조사해야 되는 거지? 똑같이 20세를 조사하는 거야.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0대라고 할게요. 20대. 그렇지? 20대. 그러니까 경향 연구에서 트렌드 연구에서는 이 20대의 트렌드의 변화를 보는 거야. 아, 2010년대 20대는 일자리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2020년대 20대는 일자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2030년대 20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경향 트렌드 연구야. 추이조사. 자, 그럼 대상자 변화해요? 안 해요? 당연히 변하지. 2010년대 20대하고 2020년대 20대하고 다른 사람일 거 아니야. 10살이나 차이 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전후 세대의 뭐 안보의식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전후 세대. 그러면 전후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나이를 먹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전후 세대라고 하지 말자. 1910년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 우리나라에서? 1910년대. 1910년, IMF 세대라고 할까?
IMF 세대. IMF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IMF가 1998년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기에는, 자, 경제 인식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1910년대에는 자, 20대 조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0년 후에 그 IMF 직후 전후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경제인식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때 아버님, 부모님들이 실직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2020년대에 누구를 조사해야 돼? 30대를 조사해야지. 10년. 그 집단을 놓치면 안 되지. 여긴 40대를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치? 그 집단을 놓치면 안 돼. 그러나 코호트 조사는 매번 똑같은 사람을 계속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를 경험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변화는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패널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패널로 딱 정해. 그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연구의 패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1910년대에는 20대가 될 거고 1920년대에는 30대가 되겠지. 나이 들었으니까. 사람이 바뀌질 않아, 이거는. 대상자의 변화가 없어. 심지어 중간에 사람이 죽어. 패널이 사망해. 그래도 그러니까 채우질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사람들을, 근데 패널 조사에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 10년 간격이 너무 커. 코호트 조사나 경향 조사는 10년 간격으로 하긴 하는데 패널 조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갤럭시가 몇 가지입니다. 갤럭시라고 삼성 그 핸드폰에서 자, 패널들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제품 나올 때마다 계속 쓰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20대들 뭐 그 사람들이 이 변화 과정, 우리 제품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게 패널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널은 집단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 차원의 분류 52페이지. 자, 맨 마지막 줄, 어느 한 시점, 밑줄. 어느 한 시점. 그 다음에 특징으로 넘어가서, 5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니은번의 1의 측정. 정태적 조사.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횡단조사는. 딱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치? 그리고 단점으로는, 자, 단점이 중요합니다. 단점에 별표 치고, 변화를 측정하지 못한다. 변화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쵸? 횡단조사는. 자, 우리 종단조사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줄, 일정 기간에 걸쳐. 밑줄. 그 다음에 니은본으로 와서 적어도 그러니까 반복적 측정 밑줄, 적어도 2회 이상은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동태적 유형 밑줄. 장점으로는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경영조사든 코호트 조사든 패널 조사든 여러분이 딱 보기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적게 들 것 같아. 여러분 사회조사는 제가 팁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들죠. 그럼 비용도 많이 드는 거야. 아시겠죠? 시간과 비용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비용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자, 단점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자, 그 다음에 종단적 조사의 종류. 자, 거기 따로 좀 별표 좀 치세요. 종단적 조사의 종류. 자, 첫 번째 경향조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 대상의 집단의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 그냥 추이조사 정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동년배 또는 동료 집단에 대한 연구. 자, B번의 밑줄 그으세요. 동일한 숙성을 지닌 사람들의 추이에 대한 조사.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에 있죠, 예. 예의 밑줄 긋겠습니다.
이 집단이 반드시 동일한 집단은 아니다. 모 집단에서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코호트 조사는 계속 변하지만 그러니까 딱 그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범위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번 똑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전후 세대, 뭐 베이비붐 세대, IMF 세대, 그다음에 요즘 뭐라고 그러지? 뭐 MG 세대, 이렇게. 그럼 MG 세대가 10년 후에는 또 10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 코호트 조사이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하고요. 패널 조사는 자, 매 관찰마다 동일한 집단, 이 동일한 집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일한 집단이.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을 1년 전에 S10을 사용했던 사람, 똑같은 사람이 S10을 사용했고, 똑같은 사람이 S20를 사용했을 때, 우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파악이 되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 사용했을 때, 이게 파악하기가 좀 더 쉽겠죠. 왜냐면, 그 사람은 어떤, 핸드폰 어떤 사람은 전화만 받아,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엄청 많이 해, 어떤 사람은 카톡까지만 해,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뭐 인강도 듣고 뭐 별걸 다 해. 막 이러이러한 유저들의 유형을 골라가지고 딱 10명의 패널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유저들의 스마트폰 사용법은 잘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딱 동일한 집단을 정해놓고 우리 제품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종단적 조사가 되는 겁니다. 종단적 조사. 자, 그 다음에 조사 용도에 의한 분류.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1번과 2번에서 나와요. 지금 탐색, 기술, 설명, 횡단, 종단에서 세 가지. 요게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자, 3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조사는 순수조사. 그러니까 기초조사라는 말은 여러분 거기도 옆에서 써있어요. 호기심 충족.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호기심이 생겼어. 호기심이 생겼어. 저 사람은 왜 계속 술을 마실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때 하는 조사를 우리가 기초조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기초조사야. 응용조사는 뭐야? 응용조사는 옆에다 여러분 써주세요. 적용을 위해, 즉 써먹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자, 내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딱 취업을 했는데 우리 직장 상사가 나 이번에 너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뭐 주부들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올 것 같냐? 그러면 제가 욕구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써먹기 위해서 하는 조사를 우리가 응용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다 끝났어. 그럼 다음 프로그램 하면 되는데, 또 다음 프로그램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이번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 평가조사.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내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조사, 기초조사, 어떤 써먹기 위한 조사, 응용조사, 평가하기 위한 조사, 평가조사. 이렇게 여러분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번에 밑줄 그어주세요. 2번. 평가조사 2번. 응용조사의 특수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조사 용도에 따른 분류는 기초조사와 응용조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응용조사 중에서 특이한 게 평가조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54페이지에 이제 자료 수집 기법에 따른 분류.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양적, 질적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페이지를 넘기면 9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8페이지. 자, 98페이지에 보면은 제목이 질적 연구 방법론이고 거기에 표가 있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비교하는 표. 하는 거 지금 뒤에 거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한꺼번에 할 거예요.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그러니까 여기 54페이지 책에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2교시 때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에, 연구의 조사의 목적, 그쵸? 조사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쵸? 그 시간적 차원,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 용도. 근데 조사 용도는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 자료 수집 기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다섯 번째로 대상 범위에 따른 조사의 분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여기 우리 책에 없어.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대상 범위에 따른 분류. 오늘 먼저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세 가지야, 세 가지. 그치? 세 가지. 조사 목적,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기법, 자료 수집 방법. 요 세 가지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건 뭐냐면 대상의 범위에 따른 분류에서 조사를 우리가 이런 표현 여러분 다 들어봤죠? 우리가 뒤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개념을 알아둬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어요. 자,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욕구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욕구조사. 그러면 내가 김포시에,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데, 그럼 김포시에서 이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들에 대해 대상으로 해서, 뭐, 우울증 극복 프로그램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그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김포시에 있는 주부들을 싹 다 조사를 해.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전수조사는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이제 뭐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조사라든가 뭐 이런 대규모 조사가 아니면 전수조사는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기 힘드니까 몇몇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을 뽑아서 샘플을 뽑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조사. 그런데 표본조사도 힘들어. 그러면은 아까 제가 단일 사례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내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단일 사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터뷰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사례에 집중해서 하는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자, 조사 보면 당연히 전수조사가 제일 넓겠지. 그 다음에 표본조사,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조사. 이렇게 조사의 대상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료 수집 기법에 따라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자료,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지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나누거든요. 이거는 잠깐 끊었다가 2교시 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